하진아,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숨 막히는 어둠 속에서 이하연 소위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이미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다. 바로 옆에 쓰러진 쌍둥이 동생. 이하진 소위는 미동도 없었다.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표였다. 사방은 찜통 같은 열기로 가득했다. 7월의 태양이 강철 컨테이너를 달구자 내부는 문자 그대로 불가마가 되어버렸다. 공기는 뜨겁고 탁했으며 들이쉴 때마다 폐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쇠와 먼지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시간 감각은 이미 사라졌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타는 듯한 갈증과 꺼져가는 의식뿐이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하연과 하진은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소위였다.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야전 부대에 배치된 지 이제 막 3개월 차.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 쌍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때로는 불필요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은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극복해낼 자신이 있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전술 훈련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날 훈련은 중대급 독도법 및 목표 지점 확보 훈련이었다. 각 소대장에게 지도와 나침반만이 주어졌고 가장 먼저 목표 지점에 도착하여 가상의 적을 제압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었다. 하연과 하진은 각각 다른 소대를 이끌고 있었다. 훈련이 시작되자 대부분의 남성 장교들은 경험을 내세우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박만식 대령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의욕을 불태웠다. 박만식 대령, 이 부대의 지휘관이자 구시대적 권위주의와 여성 혐오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훈련 시작 전 두 자매를 보란듯이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요즘 여군들은 체력도 좋고 머리도 좋다고 하던데 어디 한번 실력 좀 볼까 지도나 제대로 볼 줄 아는지 모르겠군.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 하지만 하연과 하진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투지가 불타올랐다. 훈련이 시작되고 두 자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독도법에 특히 뛰어났던 그들은 복잡한 산악 지형을 마치 손바닥 보듯 읽어냈다. 남성 장교들이 단축로를 찾겠다며 험한 길로 들어섰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두 사람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대원들을 이끌었다. 특히 하진의 판단력은 빛났다. 그녀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작은 계곡을 발견하고는 물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체력을 아끼고 시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임을 간파했다. 하연 또한 무선 통신이 끊기는 지점을 미리 예측하고 수신호를 이용해 소대원들과 완벽한 소통을 유지하며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신속하게 이동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하진 소위의 소대가 1등, 이하연 소위의 소대가 불과 5분 차이로 2등을 차지했다. 다른 소대들은 그보다 30분 이상 늦게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훈련이 끝나고 소대원들은 환호했지만 정작 지휘관인 박만식 대령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자존심에 제대로 흠집이 난 것이다. 자신이 무시했던 2명의 신참 여군 장교가 그것도 쌍둥이가 나란히 1, 2등을 차지하며 베테랑 남성 장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으니 그는 칭찬은커녕 억지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운이 좋았군. 하지만 전쟁은 운으로 하는 게 아니야. 체력과 맷집이 기본이지. 특히 여자들은 정신력이 약해서 위기 상황에 쉽게 무너져. 그리고 그는 두 자매를 따로 불렀다. 그의 눈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너희 둘 아주 인상 깊었다. 그래서 내가 특별 훈련을 준비했지. 여군에게 특히 부족하다는 인내심과 극한 상황 극복 능력을 키워줄 절호의 기회다. 박만식 대령이 그들을 이끈 곳은 부대 내에서도 가장 후미지고 인적이 드문 폐장비 보관소였다. 땡볕 아래 붉게 녹슨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가 흉물처럼 놓여 있었다. 자, 여기 들어가서 1시간만 버티고 나와라. 정신력 강화 훈련의 일환이다. 군말 없이 따르면 상점을 주지. 하연이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 대령님, 이건 정식 훈련 절차에 없는 어허, 신참소위가 어디서 감히 지휘관의 명령에 토를 달아. 이게 바로 너희가 고쳐야 할 점이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군인이다.
당만식의 고함에 주변의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의 권력은 이 부대 안에서 절대적이었다. 반항은 곧 불이익을 의미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한번 마주보고는 묵묵히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철컥!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박만식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어디? 한번 여자들의 정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험해보자고. 1시간 뒤에 보자.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내부는 사우나를 넘어 오븐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군가를 부르며 버텨보려 했지만 산소가 희박해지고 탈수 증상이 시작되면서 그럴 힘조차 사라졌다. 다시 현재 하연은 꺼져가는 의식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억울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동생, 하진을 이렇게 잃을 수는 더더욱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몸을 뒤졌다. 훈련 규정상 휴대폰 소지는 금지였지만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전투복 안쪽 주머니에 몰래 넣어둔 작은 개인 휴대폰이 있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움직여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은 땀으로 축축했다. 제발 켜져야 해. 간절한 마음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몇 초의 정적 후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액정이 켜졌다. 배터리는 5%밖에 남지 않았고 안테나는 겨우 한 칸이 떠 있었다. 전화번호부를 열 힘도 없었다.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여마, 신호가 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제발, 받으세요. 제발.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그토록 듣고 싶었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연은 눈물을 터뜨리며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마, 키언테이니어, 박만식 대령, 뚝! 그 말을 끝으로 하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그녀의 의식도 함께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자매는 죽음의 문턱으로 서서히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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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기계음만이 전부인 방, 대한민국군의 모든 정보가 모이고 국가 안보의 향방이 결정되는 지하 벙커의 심장부, 합동지휘통제실, CP탄고의 한쪽 벽면을 거대한 스크린이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한반도 전역의 위성사진과 각종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스크린 앞에서 수십 명의 장교들이 굳은 표정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중앙지휘석. 그곳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단정하게 넘긴 머리, 주름 하나 없는 제복, 그리고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선영. 그녀는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오직 실력 하나로 최고위직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을 긴장시키는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담고 있었다. 현재 그녀는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합참의장과 각 군사령관들의 얼굴이 떠 있었다. 옌요 이상으로 제3감시소에서 포착된 열 신호는 이동식 발사 차량의 위장 해제 활동으로 추정되며 이는 강선영 중장이 냉철하게 상황을 브리핑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징, 그녀의 허리춤에 있던 비상용 개인 단말기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군사작전 중 사적인 통신은 절대 엄금. 하지만 그 단말기는 가족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합참의 허가를 받아 소지한 유일한 예외였다. 그리고 그 단말기에 저장된 번호는 단 2개뿐이었다. 사랑하는 두 딸, 하연과 하진의 번호. 강선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훈련 중인 딸들이 이 시간에 연락할 리가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회의를 주재하던 합참의장에게 짧게 양해를 구했다. 이장님, 잠시 긴급 상황입니다.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좌중의 시선이 쏠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말기를 귀에 가져갔다. 연결음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지직거리는 끔찍한 잡음과 함께 무언가에 눌린 듯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마. 강선영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하연이었다.
평소에 씩씩하고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거의 끊어질 듯 가냘프고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신음소리였다. 하연아! 무슨 일이냐 정신 차리고 똑똑히 말해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쳐다보았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평정심을 잃은 적 없던 강철의 여인이 흔들리는 모습을 그들은 처음 보고 있었다. 컨테이너, 박, 만식, 대령. 잡음 사이로 단어들이 토막나 들려왔다. 컨테이너, 박만식 대령. 하연과 하진이 배치된 부대의 지휘관 이름이었다. 강선영은 부대 배치 전 딸들이 근무할 부대의 지휘관 신상 정보를 모두 확인했었다. 박만식. 무능하고 부패했으며 특히 여군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고 보고되었던 인물.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딸들에게 늘 조심하라고 당부했었다. 그런데 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을 찢는 듯한 한마디가 들려왔다. 사우스 레오 뚝!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기계적인 신호음만이 그녀의 귓전을 때렸다. 강선영은 단말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시간은 멈췄고 주변의 소음은 멀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딸의 마지막 목소리. 살려달라는 그 절규만이 몇 번이고 되풀이되고 있었다. 한편 다시 컨테이너 안 마지막 힘을 짜내 엄마에게 전화를 건 하연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폰이 바닥에 부딪히며 액정에 금이 갔다. 작은 불빛마저 사라지자 컨테이너 안은 완벽한 어둠과 침묵에 휩싸였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버티던 최소한의 의지마저 끊겨버렸다. 두 자매는 먼지 쌓인 차가운 철판 바닥에 나란히 쓰러져 있었다. 짙은 군복은 땀에 흠뻑 젖어 몸에 들러붙었고 얕게 오르내리는 가슴만이 겨우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열기는 점점 더 살인적으로 변하게 갔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가 두 개의 연약한 생명을 녹여버리려 작정한 듯했다. 공기는 희박해지고 뇌는 활동을 멈추기 시작했다. 생과 사의 경계선 위에서 그들의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연병장에서는 군인들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졌고 태양은 변함없이 뜨거운 빛을 내리쬐고 있었다. 부대 안 그 누구도 지금 이 순간 후미진 곳에 버려진 강철관 속에서 두 명의 젊은 장교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혹은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전화는 끊겼다. 이제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오직 절망적인 침묵만이 죽음의 그림자처럼 무겁게 두 자매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들이 갇힌 이 강철 상자는 그대로 그들의 무덤이 될 운명처럼 보였다. 통화가 끊기는 순간 강선영 중장의 주변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거대한 스크린에서 번쩍이는 데이터도 분주하게 움직이던 장교들의 모습도 그 무엇 하나 그녀의 의식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딸의 마지막 절규. 살려달라는 그 처절한 목소리만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몇 초의 정적. 통제실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였다. 평생 감정의 동요를 보인 적 없던 강철의 여인.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평온하던 눈동자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무섭고 거대한 것이 끓어오르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다. 그것은 슬픔이나 불안이 아니었다. 감히 자신의 새끼를 건드린 자를 향한 뼛속까지 시린 분노였다. 강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화상회의 스크린 속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합참의장을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통제실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이 기장님, 보고 드립니다. 강 장군, 무슨 일인가?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상황은 오메가 코드로 격상합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긴급 상황으로 간주. 회의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합니다. 오메가 코드, 삼성 장군 이상의 최고위급 지휘관에게만 부여되는 비공식 긴급 코드. 직계 가족에게 명백한 생명의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군의 자산을 일부 동원할 수 있는 극비의 규정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었던 전설 속의 코드였다. 합참의장의 눈이 커졌다.
그는 강선영이라는 군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다. 그녀가 이 코드를 발동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의미였다. 알겠네. 승인하지. 회의는 이 시간부로 종료한다. 각 부대는 현 시간부로 2급 경계 태세를 유지하도록. 합참의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선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딸들을 구할 수 있는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보좌관을 불렀다. 김서령. 예, 장군님. 가장 빠른 헬기 준비해. 행선지는 제27보병여단. 그리고 내 동생에게 즉시 연락해.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 보좌관이 경례를 붙이고 달려나가는 사이 강선영은 두 번째 단말기를 꺼내들었다. 단축번호 5번. 그녀의 하나뿐인 남동생이자 대한민국군이 보유한 최강의 인간 병기 중 한 명인 강민준에게 연결되는 번호였다. 신호는 2번 울리고 바로 연결되었다. 누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처럼 태평했다. 하지만 강선영은 단어 하나하나에 분노와 긴급함을 담아 명령했다. 나다. 지금 하는 일 전부 중단해. 무슨 일이야? 갑자기 27여단 박만식 대령이 있는 곳. 하연이랑 하진이가 위험하다. 박만식 그놈 짓이야. 무슨 수를 써서든 애들부터 찾아. 컨테이너에 갇혀 있는 것 같다. 늦으면 죽어.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침묵이 흘렀다. 태평하던 동생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알았어. 지금 바로 출발한다. 30분 안에 도착한다. 강선영은 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동생이라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들었을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든 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곧바로 다음 번호를 눌렀다. 헌병사령부. 그 중에서도 사령관 직통 라인이었다. 사령관, 나 강선영 중장이요. 충성 중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갑작스러운 최고위급 지휘관의 전화에 당황한 헌병사령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선영은 용건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오직 강철 같은 명령만이 존재했다. 지금 즉시 헌병 특수임무대 SDT 1개 팀을 완전 무장시켜 27여단으로 출동시키시오. 헬기 지원은 필수. 여단 상공에 도착하는 즉시. 내 허가 없이는 절대 지상으로 진입하지 말고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야, 27여단에 무슨 이유 묻지 말고 즉시 실행해. 이것은 명령이다. 강선영은 사령관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현 시간부로 27여단의 모든 외부 유무선 통신을 감청 및 차단하고 여단장 박만식 대령의 모든 움직임을 위성으로 감시해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놈이 부대 밖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려 하면 사살해도 좋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사살해도 좋다. 그 말에 헌병사령관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중장이 일개 대령을 두고 이런 살벌한 명령을 내린 적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전쟁 선포였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모든 명령을 내린 강선영은 단말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천천히 통제실을 가로질러 출구로 향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 위로 모든 장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부동자세로 서서 경례를 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와 함께 공포가 서려 있었다. 평소 그녀는 지적이고 온화한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전쟁의 여신 아테나 혹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 그 자체였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부대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예고되고 있었다. 지하 벙커에 두꺼운 강철문이 열리고 그녀는 한 줄기 빛 속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눈은 이미 딸들이 있을 27여단을 향하고 있었다. 박만식, 내 놈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내 딸들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잘못되었다면 내 놈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갈갈이 찢어버릴 것이다. 어머니의 분노가 그리고 세 개의 별을 짊어진 장군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며 폭발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외곽, 낡은 공업단지의 한 구석에 자리 잡은 허름한 자동차 정비소. 강신의 공업사라는 빛바랜 간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내부는 온갖 공구와 부품들로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와 소해 냄새가 진동했다.
그 혼돈의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낡아빠진 운동화, 아무렇게나 자란 덥수룩한 머리. 남자는 90년대에나 유행했을 법한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올드팝을 흥얼거리며 오래된 클래식카의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투박하고 거친 손, 기름때가 껴서 지워지지 않는 손톱. 누가 보아도 그는 평생을 기계와 씨름하며 살아온 영락 없는 동네 정비소 아저씨였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강선영 중장의 하나뿐인 남동생이었다. 그는 사관학교를 나와 엘리트 코스를 밟은 누나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특전사에 하사로 입대했고 군에서도 가장 힘들고 위험하다는 특수임무대대 707에서 10년 넘게 복무했다. 수많은 비밀 작전에 투입되어 전설적인 활약을 펼쳤지만 그의 이름과 공적은 모두 군사기밀이라는 장막 뒤에 가려져 있었다. 몇 년 전 그는 조용히 전역했다.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의가사 제대. 하지만 사실 그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의 비밀 요원, 블랙 에이전트즈로 신분을 바꾼 것이었다. 이 정비소는 그의 위장 신분 중 하나일 뿐이었다. 역시 이 맛이야. 민주는 만족스러운 소리를 내며 엔진의 부품 하나를 조였다. 복잡한 기계를 만지고 고치는 것은 그에게 유일한 취미이자 휴식이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눈앞의 기계에만 집중하는 이 순간을 그는 사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윙. 정비소 구석. 낡은 공구함 밑에서 날카로운 전자음이 울렸다. 라디오 소리에도 묻히지 않는 이질적인 소리였다. 민준의 흥얼거림이 멎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방금 전까지 기계를 보며 즐거워하던 동네 아저씨의 눈빛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그는 스패너를 내려놓고 공구함으로 다가갔다. 공구함의 맨 아래 칸을 열자 그 안에는 기름때 묻은 장갑과 부품들 대신 최첨단 위성통신 단말기가 놓여 있었다. 이 단말기로 연락을 해오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의 누나, 강선영? 그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누나. 나다. 지금 하는 일 전부 중단해. 누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와 달랐다. 민준의 표정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무서운 일이야 갑자기. 27여단. 박만식 대령이 있는 곳. 하연이랑 하진이가 위험하다. 박만식 그놈 짓이야. 무슨 수를 써서든 애들부터 찾아. 컨테이너에 갇혀 있는 것 같다. 늦으면 죽어. 컨테이너. 박만식 대령. 늦으면 죽는다. 세 개의 키워드가 민준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누나가 이런 목소리로, 이런 방식으로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의 온몸의 근육이 강철처럼 긴장했다. 피가 차갑게 식는 동시에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해졌다. 알았어. 지금 바로 출발한다. 30분 안에 도착한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움직임이 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여유롭고 느긋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모든 동작이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그는 먼저 작업복 상의를 벗어 던졌다. 안에는 평범한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세면대에서 전투적으로 손을 닦았다. 기름때를 지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손의 감각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의식과도 같은 행동이었다. 정비소 안쪽.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쓰인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은 그의 개인 공간이었다.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인 단출한 방. 그는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평범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제 완전히 다른 빛을 띠고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분노와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벽의 한 부분을 밀었다. 소리 없이 벽이 옆으로 열리며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총기나 폭탄 같은 요란한 무기는 없었다. 대신 잘 개어진 검은색 전투복과 군화, 그리고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전술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신속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평범한 검은색 카고, 바지와 티셔츠, 그리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튼튼한 등산화. 누가 봐도 그저 야외 활동을 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눈에 띄지 않는 복장이었다.
그는 전술 가방에서 몇 가지 물건을 꺼내 주머니에 나누어 넣었다. 손가락 마디에 끼우는 너클, 와이어 커터, 그리고 강력한 섬광을 터뜨리는 소형 플래시뱅, 비살상용. 하지만 상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도구들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분. 그는 밖으로 나왔다. 정비소에는 고객들이 맡긴 번쩍이는 외제차와 고급 세단들이 여러 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곳을 향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정비소 뒤편. 잡초가 무성한 곳에 세워진 낡고 볼품없는 1톤 트럭으로 향했다. 푸른색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지고 녹이 슬었으며 짐칸에는 언제 썼는지 모를 연장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당장 폐차장에 가도 이상하지 않을 몰골이었다. 하지만 이 트럭이야말로 그의 진짜 에마였다. 겉모습과 달리. 엔진과 하체는 그가 직접 개조하여 웬만한 스포츠카를 능가하는 성능을 내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어떤 추적 장치도 피할 수 있는 특수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부르릉. 시동을 걸자 겉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강력하고 절도 있는 엔진음이 낮게 울렸다. 강민주는 트럭을 몰아 정비소를 빠져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27여단 박만식 대령,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두 조카. 트럭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그는 과속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불필요한 브레이크도, 단 한 번의 망설이는 차선 변경도 없었다. 그는 마치 물 흐르듯 도로 위의 모든 차들을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다. 스티어링 휠을 잡은 그의 투박한 손은 미동조차 없었다. 누군가는 그를 평범한 정비소 아저씨로 볼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핸들을 잡고 있는 그는 대한민국 최강의 인간 병기였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건드린 어리석은 사냥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조용하고 은밀하며 치명적인 폭풍이 북상하고 있었다. 강민준의 낡은 트럭이 27여단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최강의 전사, 승리뿐이다 라는 유치하고 과장된 문구가 적힌 아치가 그를 맞았다. 굳게 닫힌 차당이 너머로 소총을 맨 2명의 위병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한 명은 가스물을 넘긴 듯 앳돼 보이는 이등병이었고 다른 한 명은 군기가 바짝 든 상병이었다. 민준이 채서 내리자 위병들의 눈에 노골적인 경멸감이 스쳐 지나갔다. 기름때 묻은 작업용 트럭, 흙먼지 쌓인 등산화, 그리고 아무렇게나 입은 듯한 검은 옷. 그들의 눈에 비친 강민주는 영락없는 불청객, 혹은 부대에 고무를 팔러 온 잡상인에 불과했다. 상병이 권위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정지 용무가 무엇입니까?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민주는 말없이 다가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넸다. 상병은 면허증 사진과 민준의 얼굴을 대충 훑어보고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강민준 씨, 부대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면회 신청되셨습니까? 박만식 대령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의 차분함은 위병들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대령. 그것도 여단장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이 남자가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여단장님을요? 아저씨가 무슨 자격으로요? 사전 약속 없이는 면회 절대 불가입니다. 상병은 운전면허증을 돌려주며 손사래를 쳤다. 마치 더러운 것을 쫓아내려는 듯한 몸짓이었다. 급한 용무입니다. 들여보내주시죠. 안 됩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군사시설 앞에서 소란 피우면 절차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위병들은 강민준을 잠재적 범죄자, 혹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등병은 슬며시 소총의 안전장치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강민주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그저 위병소와 그 너머의 부대 풍경을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이 계속되자 위병들은 저들끼리 수군거렸다. 뭐야, 저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나. 그냥 쫓아낼까요? 보고해야 할까요? 결국 상병은 위병소 내부에 인터폰을 들었다. 그는 상황을 최대한 과장하고 왜곡해서 보고했다. 충성 위병소 근무자 오상병입니다. 현재 정문 앞에서 신원불명의 민간인 한 명이 여단장님 면회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행사액이 불량하고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할지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란, 행색 불량, 퇴거 명령 불응. 강민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위병의 입을 통해 골칫거리가 되어 있었다. 보고는 행정반을 거쳐 여단장실에 있는 박만식 대령에게까지 들어갔다. 박만식은 두 여소위를 컨테이너에 가두고 온 뒤 묘한 쾌감과 일말의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건방진 계집들, 이제 좀 정신을 차렸겠지. 그는 낄낄거리면서도 혹시나 일이 잘못될까봐 신경이 쓰이던 참이었다. 그런 와중에 위병소에서 소란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그는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뭐야, 어떤 놈이 감히 내 부대 앞에서 행패를 부려. 내가 직접 나가보지. 박만식은 권총까지 차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다. 몇 명의 부관이 황급히 그의 뒤를 따랐다. 위병소에 도착한 박만식은 차당이 앞에 서 있는 강민준과 그의 낡은 트럭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그의 예상대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행사에게 중년 남자였다. 그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민준을 위아래로 훑으며 다가갔다. 당신이야 감히 신성한 군부대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게? 박만식은 일부러 위압감을 주려는 듯 민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양반인지는 모르겠다만 여긴 당신 같은 고물상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야. 당장 안 꺼져. 강민준은 아무런 대답도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요한 눈으로 박만식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았다. 자신의 위협에 상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박만식의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지금 내 말이 말 같지 않게 들리나 귀가 먹었어. 대답 안 해. 이 자식아. 그는 민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쿡 찔렀다. 여단장은 아무나 만나는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이랑 상종할 시간 없어. 마지막 경고다. 10초 줄 테니 저 고물차 끌고 당장 사라져. 그러지 않으면 군사보호구역 무단 침입 및 지휘관 모욕죄로 현장에서 체포해서 헌병대에 넘겨버릴 테니까. 일단 니참야 그오리다. 박만식의 폭언과 협박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강민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박만식의 손가락이 자신의 어깨를 찌르는 것도 삿대질과 함께 튀는 침방울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박만식의 뒤에 서 있는 부관 2명, 위병 2명, 위병소 안에 있을 추가 병력 1명, 총 5, 모두 K2 소총으로 무장! 제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 최대 10초. 박만식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위병들에게 손짓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도 두려움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건조하고 차가운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톤이었다. 나의 조카들 어디에 있지? 내 조카들 어디에 있지? 강민준의 질문은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소리처럼 위병소 앞에 공기를 갈랐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박만식 대령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조카, 이 미친놈이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지? 이내 그는 그 질문을 자신에 대한 마지막 발악 혹은 정신 나간 자의 헛소리로 치부해버렸다. 그의 얼굴에 다시 오만하고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조카 이젠 실성까지 했나 보군. 내 놈 조카가 군부대에 왜 있어?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아나. 그는 경멸감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위병들을 향해 고갯짓했다. 뭘 꾸물거리고 있어? 저 정신병자 당장 끌어내서 헌병대에 쳐넣어. 명령이 떨어지자 군기가 바짝 든 상병과 어리바리한 이등병이 반사적으로 강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양팔을 붙잡아 제압하려는 순간이었다. 강민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조용히 왼손을 들어 올렸을 뿐이다. 그 동작은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잠깐만 하고 제지하는 듯한 지극히 평범한 손짓이었다. 하지만 그 손짓에 담긴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두 위병은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저도 모르게 우뚝 멈춰섰다. 그들의 몸이 뇌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저 남자를 건드리면 죽는다. 박만식은 부하들이 머뭇거리자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것들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까라면 까. 이 자식들아 당장 안 끌어내. 바로 그때 강민준이 천천히 오른손을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로 가져갔다. 그 움직임에 박만식과 위병들의 신경이 극도로 곤두섰다. 흉기인가 하지만 민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여유로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지갑에서 아주 작은 카드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도 아니었다. 어두운 티타늄 재질로 만들어져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빛을 반사하는 검은색 카드였다. 카드 중앙에는 일반인들은 본 적도 없는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국군 정보사령부의 올빼미와 특수전사령부의 검은 베레모가 합쳐진 존재 자체가 극비인 어느 부대의 상징이었다. 그 아래에는 단 몇 줄의 글자만이 적혀 있었다. 국방정보본부 제707 특수임무단 드래간드를 식구 원사 강민준 7 보안 등급 ALPH야 클래스 대회비. 민준은 그 카드를 박만식의 얼굴에 들이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가슴 높이에서 조용히 들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카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존재감은 위병소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가장 먼저 그것을 제대로 본 것은 겁에 질려있던 이등병이었다. 그는 카드의 문양을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사관학교나 간부 교육과정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절대 마주쳐서는 안 될 부대의 상징. 그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 같은 신음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허억! 저 마크는 사내 자식이 꼴사납게 왜 이래? 박만식은 이등병의 한심한 모습에 혀를 차며 강민준이 들고 있는 카드를 신경질적으로 낚아챘다. 어디서 장난감 같은 걸 주워와서 사기를.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카드의 내용을 확인한 박만식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조롱으로 가득 찼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7행7 특수임무단. 일반 부대에는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국군 정보사령부 직속의 최전계 블랙옵스 부대. 그들은 전쟁터가 아닌 음지에서 활동하며 그들의 작전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만 직접 보고된다. 그들은 계급체계를 초월한 존재들이었다. 그들 앞에서는 군단장급의 장성조차 함부로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부대 소속의 원사가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었다. 원사. 20년 이상을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구른 베테랑 중의 베테랑에게만 주어지는 계급. 박만식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강민준, 조카, 2명의 여소위. 그들의 성은 이씨였지만 어머니의 성이 마사카. 박만식의 뇌리에 얼마 전 군 고위급 인사 파일에서 스치듯 보았던 한 여성의 이름이 떠올랐다. 중장 강선영. 그리고 그녀의 가족관계란에 적혀있던 이름, 동생. 강민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박만식을 덮쳤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든지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호랑이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잠자는 용의 영린을. 그것도 2개나 동시에 건드려버린 것이다. 한낮에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박만식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위병소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매미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서 있는 평범한 아저씨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와 자신의 심장이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파르르 떨리던 그의 손에서 검은색 티타늄 카드가 힘없이 미끄러졌다. 쨍그랑. 카드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는 박만식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강민준의 신분증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는 박만식 대령의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는 소리이기도 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킨다. 그리고 마비된 이성은 인간을 가장 어리석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다. 박만식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중장의 딸들을, 그리고 정보사 소속의 특수요원의 조카들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이고 인생 전체가 끝장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덮고 눈앞에 이 남자를 제거하는 것. 그의 머릿속에서 미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래, 간첩이야. 이놈은 북에서 내려온 고정 간첩이다. 감히 우리 군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부대를 전복시키려 한 것이다. 내가 그를 현장에서 발견하고 사살한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자기 합리화를 끝낸 박만식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저놈은 간첩이다. 위조 신분증으로 부대를 기만하려는 북괴의 스파이라고 뭘 보고만 있어. 당장 사살해. 사살하라. 그 끔찍한 명령에 위병들은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분명 국군 최정예 요원의 신분증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지휘관은 저 남자를 간첩이라 칭하며 사살을 명령하고 있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이 진실인가? 그들이 혼란 속에서 찰나의 순간을 망설이는 동안 강민주는 움직였다. 그것은 인간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향해 쇄도하는 흑표범의 움직임에 가까웠다. 첫 번째 목표는 총을 든 2명의 위병이었다. 강민주는 땅을 박차는 단 한 번의 스텝으로 두 위병과의 거리를 없앴다. 그는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려던 상병의 K2 소총 개머리판을 왼손으로 가볍게 쳐내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그의 오른팔 팔꿈치가 번개처럼 움직여 이등병의 목 측면에 있는 경동맥동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격! 이등병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 모든 것이 1초 안에 일어났다. 상병은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소총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이미 소총은 강민준의 손에 통제되고 있었다. 민준은 소총을 지렛대 삼아 상병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으악! 뼈가 뒤틀리는 고통에 상병이 소총을 놓치자 민준은 그 소총을 빼앗아 들고는 몸을 회전시키며 총열 부분으로 상병의 복부를 강타했다. 상병은 그대로 무릎을 꿇으며 고꾸라졌다. 2명의 위병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 단 2초. 이놈 뒤에 있던 박만식의 부관 2명이 당황하며 허리춤에 권총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늦었다. 강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위병소의 얇은 문을 어깨로 부수며 안으로 돌진했다. 안에 있던 통신병이 비상벨을 누르려던 순간 민준의 손날이 그의 목덜미를 가격했고 통신병은 책상 위로 쓰러졌다. 다시 밖으로 나온 민준의 눈앞에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 2명의 부관이 있었다. 움직이지 마.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었다. 민준은 손에 들고 있던 K2 소총을 총알을 쏘는 용도가 아닌 둔기로서 사용했다. 그는 소총을 휘둘러 한 부관의 다리를 후려쳤고 다른 부관이 놀라 방가쇠를 당기려는 순간 총의 개머리판으로 그의 손목을 내리쳐 권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탕 권총 한 발이 허공을 향해 발사되었다. 그리고 2명의 부관 역시 고통 속에 쓰러졌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데 걸린 시간은 10초를 넘지 않았다. 강민준의 주변에는 신음하는 5명의 군인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단 한 명도 죽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 않았다. 오직 정확한 급소 가격과 관절 기술로 상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을 뿐이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한 마리의 맹수가 양들을 사냥하는 것에 가까운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위병소 앞에는 이제 2사람만이 서 있었다. 강철의 폭풍 그 자체인 강민준과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며 덜덜 떨고 있는 박만식 대령. 강민준은 손에 들고 있던 소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덜컥 하는 소리가 박만식의 심장을 후벼 팠다. 민준은 그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박만식을 길가의 돌멩이 혹은 쓰레기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다. 그의 안중에는 오직 조카들 뿐이었다. 그는 부서진 차단기를 넘어 성큼성큼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부대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낡은 장비를 보관할 만한 후미진 장소. 가장 유력한 곳은 북쪽의 폐경납고 구역이었다. 박만식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멀어져가는 저 남자의 등은 마치 자신의 파멸을 선고하는 저승사자의 뒷모습처럼 보였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스스로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이었다. 조용히.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강철의 폭풍이 27여단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유령처럼 부대 안을 활보했다. 위병소에서의 소동과 정체불명의 총성은 이미 부대 내부에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마주치는 병사들은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감히 누구도 그를 막아서지 못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벌하고 압도적인 기세에 본능적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도를 보지 않았지만 마치 오랫동안 이곳에서 근무한 사람처럼 정확히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군 부대의 구조는 어디나 비슷했다. 가장 후미지고 눈에 띄지 않는 곳, 보급 창고와 폐기물 처리장의 뒤편. 그곳이 바로 부패와 부조리가 숨어 자라는 장소라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눈에 문제의 장소가 들어왔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공터 한가운데 여러 개의 녹슨 컨테이너 박스들이 흉물처럼 버려져 있었다. 7월의 태양은 그중 가장 낡고 허름해 보이는 컨테이너 하나를 집중적으로 내리쬐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강철 무덤처럼 강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컨테이너에 가까워질수록 뜨겁게 다궈진 쇠가 내뿜는 열기가 피부로 느껴졌다. 문에는 두껍고 튼튼해 보이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와이어 커터 같은 도구를 꺼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철로 된 자물쇠의 고리 부분과 문에 용접된 걸쇠 부분을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큐. 그의 팔과 어깨, 등의 모든 근육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평범한 인간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악력이 가해지자 굳건하던 강철 걸쇠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끼익! 뚜둑 금속이 휘어지고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용접되었던 걸쇠 부분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다. 강민주는 뜯어낸 쇳덩이를 아무렇게나 내던지고 육중한 철문을 양쪽으로 활짝 열어젖혔다. 훅! 안에서 터져나온 것은 지옥의 입김과도 같았다. 수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끓어오른 역겹고 뜨거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덮쳤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어둠 속에서 2명의 젊은 여군이 먼지 쌓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땀에 흠뻑 젖어 군복은 몸에 달라붙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쌍둥이 조카 하연과 하진이었다. 하연아, 하진아. 순간 강철 같던 그의 표정이 무너졌다. 냉혹한 암살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피를 나눈 가족의 고통 앞에 절망하는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목에 손가락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다. 가늘지만 아직 뛰고 있었다. 숨도 간신히 붙어 있었다. 다행이다. 늦지 않았어.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신속하게 두 조카를 컨테이너 밖, 그늘진 곳으로 옮겼다. 그는 자신의 수통을 꺼내 물을 손수건에 적셔 아이들의 타는 듯한 입술과 이마를 닦아주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군복의 단추를 풀어주고 그저 허리띠를 느슨하게 해주며 천이 조금이라도 빨리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의 손길은 거칠어 보이는 외모와 달리 더없이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그가 응급처치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다. 두두두두두두. 멀리서부터 땅을 울리는 묵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이내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위를 덮었다. 고개를 들자 2대의 UH식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한 대는 지휘관용으로 보이는 의무 수송 헬기였고 다른 한 대의 연문에서는 검은 복면과 전투복으로 완전 무장한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지상으로 하강하고 있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주변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이윽고 의무 수송 헬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착륙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뒷문 램프가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한 치의 구김도 없는 정복, 어깨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3개의 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분노를 담고 있는 듯한 차갑고 아름다운 얼굴.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선영. 그녀는 마치 하늘에서 강림한 복수의 여신과도 같았다.
잘 닦인 전투화는 먼지 쌓인 땅 위를 소리 없이 걸어왔고 그녀의 뒤를 헌병사령관과 군의관들이 따랐다. 주변의 소동을 보고 달려왔던 몇몇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삼성 장군, 전설로만 듣던, TV에서나 보던 최고 지휘관이 자신들의 부대에, 그것도 가장 후미진 이곳에 직접 강림한 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강선영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두 딸의 모습,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동생 강민준의 옆에 와서 멈춰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딸의 뺨을 쓰다듬었다. 어머니의 눈과 삼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오고 갔다. 늦지 않아 다행이라는 안도감, 딸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에 대한 증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될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 차가운 약속. 정의의 문은 가장 압도적이고 화려한 방식으로 열리고 있었다. 의무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거센 바람을 일으켰다. 군의관과 의무병들이 의식을 잃은 하연과 하진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어 헬기 내부로 옮기고 있었다. 강선영 중장은 딸들의 모습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미동도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지만 딸들의 손이 들것 아래로 힘없이 축 늘어지는 것을 보자 그녀의 턱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곁에는 동생 강민준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헬기가 아닌 다른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헌병 특임대 대원들에게 질질 끌려오는 한심한 사내의 모습, 바로 박만식 대령이었다. 위병소에서 체포된 그는 이미 대령의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제복은 흙먼지로 더러워졌고 얼굴은 공포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강선영 중장의 앞에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그녀의 전투화 끝에 매달리려 했다. 장군님 오해이십니다. 이것은 전부 모함입니다. 장군님. 박만식은 살기 위해 비굴하게 울부짖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위병소에 있던 저놈이 북에서 온 간첩입니다. 저놈이 제게 누명을 씌우고 부대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강선영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마치 시끄럽게 지저대는 개를 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만이 서려 있었다. 박만식의 변명이 끝나자 그녀는 옆에 서 있던 헌병사령관에게 고갯짓했다. 헌병사령관이 앞으로 나서며 태블릿 PC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박만식 대령.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냉정했다. 화면 똑똑히 봐라. 이것은 내 놈이 위병소에서 간첩을 사살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CCTV 영상이다. 내 놈 목소리까지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더군. 태블릿 화면에는 박만식 자신이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숨을 헉 하고 들이마셨다. 헌병사령관은 화면을 껐다. 또한 내 놈이 이하연, 이하진 소위를 정신교육시킨다며 컨테이너로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한 다수 병사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내 놈이 직접 자물쇠를 잠그는 것을 본 병사도 있다. 그리고 내 놈이 가장 간과한 것이 있더군. 그는 품에서 비닐에 담긴 작은 휴대폰을 꺼내 보였다. 하연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바로 그 전화기였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의식을 잃기 직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기록과 위치 추적 결과 발신지는 정확히 이 컨테이너 내부로 확인되었다. 더 이상 변명할 기회는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만식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강선영 중장이 처음으로 그에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경멸 그 자체였다. 박만식, 너는 내 놈의 사적인 감정과 비뚤어진 자격지심을 채우기 위해 부하의 목숨을 위협했다. 상관의 명령에 불복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 살해하려 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서 무릎 꿇고 있는 그의 머리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너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너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 너는 인간의 자격이 없다. 그녀는 헌병사령관에게 짧게 턱짓했다. 시작해! 헌병사령관이
허리춤에서 군용 대검을 뽑아들었다. 그는 박만식의 어깨에 달려있는 대령 계급장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계급장을 제복에서 뜯어내기 시작했다. 우두둑 실과 천이 뜯어지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어깨와 옷깃에 달려있던 박만식이 평생을 바쳐 얻어낸 세 개의 별과 무궁화, 그의 자부심이자 모든 것이었던 그 상징물들이 차례차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계급장이 사라지자 그는 더 이상 대령이 아니었다. 그저 죄수 박만식일 뿐이었다. 헌병사령관은 대검을 집어넣고 수갑을 꺼내 들었다. 피의자 박만식, 귀관을 직권남용, 불법 감금, 살인미수, 군무이탈 및 이적행위 교사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귀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우와. 박만식은 미란다 원칙이 끝나기도 전에 짐승처럼 포효하며 발버둥 쳤다.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하지만 그의 애원은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특임대 대원들이 그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켜 플라스틱 수갑으로 손을 결박했다. 그는 개처럼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강민준을 돌아보았다. 민준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 없이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무표정한 눈빛이야말로 박만식에게는 가장 큰 공포였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부대원들은 충격과 공포 속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들의 여단장이 하늘처럼 보였던 절대 권력자가 한순간에 계급장을 뜯기고 죄수처럼 끌려가는 모습, 그것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통쾌함을 느꼈다. 썩어빠진 제국의 붕괴를 목격하며 두두두두두두 딸들을 태운 헬기가 이륙하여 멀어져 갔다. 강선영은 헬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강철처럼 차가웠다.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공포에 질린 채 서 있는 부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 시선에는 차가운 약속이 담겨 있었다. 이 부대에 기생하는 모든 부패와 부조리를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무서운 약속이.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햇살과 함께 평화가 감돌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이하연. 이하진 소위는 이제 침대에 상체를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 링거를 막고 있는 팔과 아직 창백한 기색이 남은 얼굴이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시련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다시 총명한 빛이 돌아와 있었다. 강선영 중장은 제복을 벗고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딸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꼬박 새웠지만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서툰 솜씨로 딸들이 먹을 과일을 깎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 안도감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사랑이 묻어났다. 병실 한쪽 구석에서는 강민준이 묵묵히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부대를 뒤집어 놓았던 강철의 인간 병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조카들이 걱정되어 병문안을 온 평범한 삼촌의 모습이었다. 그는 가끔씩 조카들과 눈이 마주치면 무심한 척하면서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만 좀 하세요. 손 베이겠어요. 하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자 강선영은 그제야 과일에서 눈을 떼고 딸들을 보며 웃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꾸밈없는 어머니의 미소였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희 둘 이번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래도 삼촌이랑 엄마가 와주셨잖아요. 하진이 민준을 보며 말했다. 민준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시끄럽고 과일이나 먹어. 다음에 또 그런 놈 만나면. 그땐 삼촌한테 먼저 전화해라. 엄마는 너무 요란해. 그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병실 안에 모두가 조용히 웃었다. 지옥 같던 시간은 지나가고 가족의 따스함이 그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들이 평화를 되찾는 동안 27여단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겪고 있었다. 강선영 중장이 약속했던 대로 합동참모본부 직속의 특별감찰단이 부대에 파견되었다. 감찰은
박만식 대령 개인의 비리를 캐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 부대 창설 이래 쌓여왔던 모든 부패와 부조리의 고름을 짜내는 대대적인 외과수술이었다. 박만식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살인미수와 직권남용을 비롯한 그의 죄목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증거 또한 차고 넘쳤다. 그는 불명예의 전역은 물론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운명이었다. 그의 몰락과 함께 그에게 기생하며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참모들과 부패한 간부들 역시 줄줄이 체포되거나 보직 해임되었다.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공포와 불신 대신 변화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새로 부임한 여단장은 군내에서도 강직하고 합리적이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 첫날 전 부대원을 모아놓고 선언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모두 끊고 오직 실력과 인품으로 평가받는 부대를 만들겠다고. 박만식의 범죄를 증언했던 병사들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용기를 인정받았다. 다음 날 아침, 찬란한 여명이 병실의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하연과 하진은 링거를 잠시 뗀 채 어머니와 삼촌의 부축을 받아 창가에 섰다. 네 사람은 말없이 서울의 하늘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해가 아니었다. 끔찍한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다. 강선영은 떠오르는 해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너희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을 우리의 모든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 사람의 어머니를 넘어 이 나라의 군을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굳은 다짐이 담겨 있었다. 하연과 하진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시련은 끝났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져서 더 훌륭한 군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강민주는 그런 누나와 조카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다시 평범한 정비소 아저씨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을 건드리는 자가 나타난다면 그는 언제든 다시 강철의 폭풍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로운 태양 아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